1,700만 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올랐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토스에서 이렇게 고객 모르게 결제가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8명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결제가 발생을 했고 총 938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좀 원인을 짚어볼까요? 예, 이 토스 하면 우리나라 이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과 IT 산업이 결집돼 있는 핀테크 산업의 최정상입니다. 가장 편리하고 안전해서 앞으로 차기 금융 주자로서 아주 주목을 끄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모바일 금융인데요. 네. 여기서 여러 건의 이 결제 정보를 도용한 인출 사고가 터졌어요. 물론 금액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나 최첨단의 이 IT 핀테크가 뚫렸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보안 문제에 상당한 경각심을 울린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자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저 토스라는 데는 단순하게 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넘어서서 내년부터는 제3의 인터넷 은행으로 정규 금융기관으로 은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내 몰래, 그러니까 고객 몰래 돈이 빠져나간다.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토스의 이용자가 자신도 몰래, 자신이 한 번도 결제한 적이 없는 곳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PC방 등에서 몇 개 인출이 됐는데 그 요인, 그 이유를 둘러싸고 지금 상당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토스가 브랜드명이고 운영사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도 선정될 만큼 시장 규모가 좀 커지고 있었고 이게 부정결제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일어난 거다라고 회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간편결제 시스템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 대목이 굉장히 지금 지적하신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이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사고냐 이 대목이 그 원인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산업의 우리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토스 측은 이번은 해킹은 아니다. 해킹이란 것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토스 시스템 안으로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그것을 조작을 해서 돈을 빼나간 사건이 아니라 고객의 고객 정보가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든지 유출이 돼서 이를테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입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토스에 들어와서 돈을 빼나갔다. 이게 현재 토스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토스의 주장이 사실이라 그러면 해킹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네. 사태가 생각보다는 좀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가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라는 정평을 가져왔는데 토스의 정보가 어떻게 비밀 정보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이 남아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이름 정보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 토스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려면 반드시 5단위의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4단위는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가 어떻게 나갔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토스 측은 아마도 이 정보를 유출하는 측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생일번호를 가지고 유추해서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토스의 정보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철저히 누가 이런 일을 어떤 방식으로 저질른가를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네. 다시는 이런 이 문제가 없는 대책을 아주 명확관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 아무래도 뭐 경제 재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모든 악재를 좀 다 누르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미국의 뉴욕 증시가 잘 아시는 대로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뉴욕주와 뉴욕시가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예. 가장 늦게 미국의 50개 주에서도 비교적 좀 늦게 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뉴욕주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니까 뉴욕주에 놓여 있는 뉴욕 정시로서는 다른 주보다도 훨씬 더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래서 뉴욕시의 셧다운에 대한 기대, 이것이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검통위, 우리의 검통위,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그러는데요. 네, FOMC. 그 FOMC가 오늘 밤부터 열립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48시간 후에 나오는데 네. 여기서 추가로 또 그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융 완화책, 유동성 지원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 이 두 가지가 어제 밤사이에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 FOMC라는 게 이제 우리 하느니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나 이런 거 발표하듯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유동성 강화나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향후 증시가 맞물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거는 사상 최고점을 도달했지만 지금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입장에서는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로 무너진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1순위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낮추고 통화량을 더 풀어야 되는데 네. 현 상태로서는 지금 FOMC가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줬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FOMC를 전망할 때 지금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FOMC가 이번에 이른바 YCC라는 정책, 이 코끼리 말뚝박기라는 정책인데요. 네. 코끼리 말뚝처럼 시중의 금리를 일정 타겟을 정해놓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국민들한테 영향을 잘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 국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주는 금리를 코끼리처럼 말뚝을 박아놓고 그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YCC 정책, 그러니까 수익률 상한 관리 정책, 이것을 이번에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 이것이 또 뉴욕 증시의 주가를 올리는 장면인데요. 이 대목도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서울의 소형 아파트 값이 중대형 아파트 값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부 대출 규제에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그러니까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체 대출을 금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어느 정도의 대출은 껴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2.16 대책 이후로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거의 수요가 끊어졌고 또 팔려는 세력도 없어져서 거래가 절벽인 반면에 그 이하의 주택, 그리고 특히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사겠다는 수요가 많고 실제로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보통 저게 59.99 해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 25평인데요. 25평 미만은 3.6%가 올랐고 반면에 85제곱미터 이상은 1.4%가 올라서 소형 아파트가 2배 반 오른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형 아파트가 오르면 그것이 영향이 결국은 현재는 오르지 않았지만 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저 가격,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부동산 가격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조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형 아파트는 뭐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말씀하신 고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좀 더 심각한 게 전셋값 영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전셋값하고 결국은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민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소형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아파트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작년하고 소득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오른다. 지금 전셋값이 서울의 경우에는 약 1년에 2,5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가을에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미 지금 전세값이 49주 연속으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임대차 3법 등 이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게 파급력이 큰 만큼 또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향후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어저께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연이어 지금 발의를 했죠. 임대차 3법은 이제 앞으로 정가의 여야의 큰 논점이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임대차 3법은 첫 번째 월세나 전세를 모두 전수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한다. 이거고 그다음에는 이 임대차의 요율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비용을 다음 계약할 때 일정 비율로는 못 올리게 하고 예. 올리게 될 경우 처벌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해서 한 번 계약을 맺었지만 만기가 돼도 임차인이 전세를 살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기 싫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도가 잘 반영만 된다면 전세를 사는 사람 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죠. 하나는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과연 정부가 이렇게 일일이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저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처럼 계속 살 수 있게 하게 되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임대를 주면서 집 소유자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더 부담이 갈 수도 네. 있다.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과학적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와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